네, 설 연휴 기간 이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 이 합당선언 열흘 만에 지금 좌촉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죠.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전두환 국보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당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정파 중에서 한 명만, 한 정파만 그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두환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삼재 통합 전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억지로 통합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첫 번째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이 문제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거나 본인이 그야말로 전권이란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대표로서 보면은 뭐 그런 걸 쥐지 않으면 본인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그 다 통합할 때 이낙연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합의가 돼 있었죠. 그런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놔두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해둔다? 총선에서 뭐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이건 말이 안 되는 합의 위반인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가기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탈 것이냐, 뭐 KTX를 탈 것이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이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쪽은 부산, 한쪽은 강릉 가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불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상 갈라서는 수순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존의 당명인 새로운 미래로 당을 등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어젯밤에 별다른 다른 소식이 전해지질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기존의 방향은 결별이죠. 네, 그리고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4개 정파가 투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사당화가 아니다. 이러려면 예. 기본적으로 이게 개별 사안에 대한 투표였어야 돼요. 근데 포괄적 전권을 주는 투표 이거는 사실상 친이 쿠데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괄적 전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존재하는 곳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독재 상황, 또 하나는 철인 정치의 상황. 예. 그러니까 대표가 너무너무 선하고 모든 것에서 선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거의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권을 줄게라는 경우 외에는 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무임승차 정책이면 네. 그 정책에 치열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지 아니 대통령이 5년간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개별 사안을 논의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하거나 급하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약간 그런 그 모양새를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또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또 누군가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에요. 근데 이 포괄적 권한 위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필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합의문에 기초한 합당이에요. 근데 이거는 합의문 자체를 지금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반 자체가 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자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이 쿠데타라는 좀 강한 표현까지도 써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혁신당이 없는 게 개혁이 아니냐 막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몰아내기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심한 말 같긴 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치고 나서 보니까 각성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3은 6이 될 줄 알았는데 3 더하기 3이 4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이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는 그야말로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또 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멘토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임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결합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갈 생각 없다 얘기하지만 그분 실제 그 위원장 가실 때 전에도 여러 번 과거에 그랬었죠. 전혀 생각이 없다 하다가 또 전권을 드리겠다 하고 모셔가면 또 예. 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 보조금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탈당 의원이 생겨서 5석 미만 되면 국고 보조금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갈등 봉합 의지는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맞불 형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갈라지면은 사실상 6억을 위해서 합쳤다가 거냐. 돈만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비난이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그럼 6억은 반납하겠다 이런 것인데 네네네. 그거를 보면은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국고에 반납하는 형식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례는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반납할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 지지 계층의 게시판을 보고 너무 지금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원래 5정파가 모여가지고 합친 거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명, 당 색깔, 그다음에 법적 대표 이 부분을 양보를 한 거거든요. 네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법적 대표고 이게 사실상 흡수 통합이고 그러면 5개 정파가 총의를 모아가지고 다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서 함께 가자라는 게 사라지고 내 밑으로 다 줄 섰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런 거냐?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여기에 휘둘릴 거면은 본인은 개딸을 왜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왜 비난하고 예. 패권 정치를 왜 비난했는지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4개 정파가 동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관위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를 시작하면서 파장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4선 김영주 의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네. 내가 하위 20% 정도가 될 정도는 아니다. 모멸감을 느낀다. 예. 이거는 인정 못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총선은 기본적으로 공천의 모든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첨예하게 대결의 영상을 네.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반발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해가지고 도덕적 권위를 확실하게 확보하든가 또 하나는 기준, 네. 경선을 하는 컷오프나 경선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는 걸 인정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경선 결과를
그 경쟁자니까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는 공표를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승복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거라면 경쟁 당사자에게는 못 보여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반발 속에서 국민들한테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발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한다면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4선의 김영주 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당이 됐거든요. 그러면 변세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미 개인들에게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통보 중이기도 네, 하고. 통보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네. 근데 탈당을 해서 뭐 일단 뭐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열려 그러나 지금 외부에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낙연 신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과연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건 좀 의문일 수 있고 예. 이낙연 대표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너무 서두른 거죠, 합당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 그런 선택지를 만들고 있으면 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서둘러서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이낙연 대표가 따로 하겠다 예. 하면은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고요. 예.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그 기준을 꺼놓고서 뭐 이분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 당신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뭐 컷오프 또는 뭐 하위 20% 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요 학생들 답안지 채점하고 점수를 내면 그거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거 10점 만점인데 이거 뭐 8점밖에 못 주겠다든가 본인을 면담에 설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하물며 정치 생명을 끊는 일 아닙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다? 그럼 나머지 의원들이 이분보다 훨씬 더 의정 활동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만약에 탈당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하려면 답안지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아마 그러진 못할 거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단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를 좀 보여서 납득이 될 만한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요.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현역 의원이 빠진 상태로 여론조사 이루어진 곳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수진 의원의 얘기가 설득력 있냐 이런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는 이수진 의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설득력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심의 바다에 본인을 제물로 던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당대표 뒤에 서서 사실상 공천을 바라고 지원한 사람 아닌가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설득력이 그리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상황 자체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수진 의원이 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공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서 현역을 뺀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혹이 사실상 발생을 하면 지도부는 이걸 빠르게 대응해서 아주 뭐랄까요? 느낌이 뭐랄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지도부나 대변인이나 좀 한 발 뒤로 이렇게 빠지듯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 이런 뭔가 개운치 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정말 밀실에서 뭐 했나? 정말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관적 기준 없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민주당에서 밀실 공천 논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관위원장 컷오프가 거론된 현역 의원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면 밀실 공천을
인정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보도가 이제 얼마나 확실한 건지 사실의 바탕을 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본인이 만약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밀실공천을 인정한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현재 상황에서 공식 기구로인 공천관리위원회, 예.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뭐 또 다른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거기서 자기들이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 기구가 예. 현재 무력화되고 있고 다른 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밀실공천, 비선공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임혁백 공관위원장 이분 정말 존경받는 학자 아닙니까? 예. 그죠? 민주주의를 평생 연구하고 강의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그야말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뭐 현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야말로 친문을 배제하는 그런데 앞장서시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학자로서 이렇게 정말 밀실공천 이런 것 사측 그야말로 비선공천 이런데 들러리 서시는 게 옳은 건지 정말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시든지 네. 아니면 이런 들러리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좀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심사 65% 정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최재형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친윤 이철규 의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글쎄 민주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천 작업이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근데 공천 잡음이 네. 초반에 좀 없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국민을 약간 기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요? 자, 이 여당의 공천은요. 기본적으로 중진, 친윤의 희생, 네. 그래서 불출마와 험지, 그다음에 물갈이 이런 게 키워드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철규 그게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불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험지로 배치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힘이 굉장히 센 상태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나 경선해 줄게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보면은 이게 어떤 개혁적이고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헌신적인 공천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조용히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약간 그 국민의힘 외의 시각으로 볼 때 예.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가 좀 어려운 너무 안전운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진정한 의미의 친윤의 희생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간으로 꼽히고 있는 영남권, 강남권 공천 문제, 아직 뭐 현역 의원 컷오프 문제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뭐 한동훈표 공천 그래야지 뭐 최종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뭐 잡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 지역은 아직 남았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뭐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현역이 적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또 민주당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남권이든 어디든 간에 현재 후보들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 인위적으로 컷오프라든지 인위적으로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지역에서 경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과적으로 잡음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당에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하겠다 이러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기준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선하는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마찬가지인데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석사장교로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통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운동권 정당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전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할 수는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운동권을 강조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적,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당신은 운동권 제대로 한 게 맞느냐, 그리고 운동권 당시 가졌던 세계관이 지금도 갖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따지는 게 좀 본질적인 얘기 아닌가요? 네. 석사 장교를 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제도를 만든 사람에 따져라 이런 것들은 네. 정치 담론으로서는 좀 사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운동권 청산이 아니라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운동권 청산이라면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 비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운동권 정치 문화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문제지 운동권을 했다는 사람 뭐 민주화 운동한 게 뭐 문제겠습니까? 운동권에 투신해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서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여전히 30년, 40년 이후에도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운동권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네. 그야말로 종북적, 친북적, 반대한민국적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뭐 친일, 반일, 민주 독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운동권 정치가 문제지 운동권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준연동제 비례제를 열어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열어둔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다 이러면서 두 명 다 비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제도가 이걸 열어준 게 아니에요. 위성 정당이 그렇죠, 열어준 그렇죠. 겁니다. 위성 결론적으로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제를 두 거대 양당이 고지고대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두 거대 양당이 굳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제도는 바뀌었는데 제도를 형해하고 사실상의 탈법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성 정당을 하는 한동훈 대표도 책임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더더욱이 책임을 더더욱이 면하기 어려운 게 예. 연동형제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심판, 역사의 미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동형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모두 심지어는 뭐 퐁당퐁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